상처뿐인 생활입니다. 짐작이 좀 되는데요. 민주당과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 기사입니다. 왠지요.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선 이재명. 그렇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됐으니까 이제 초선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빗바랜 당선, 당권 도전 가시밭길 예고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 석 달 만에 정계 복귀를 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 텃밭에서 간신히 승리했다고 돼 있어요. 간신히. 그러니까 등판 효과도 없었다. 수도권에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 부담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모습,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실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굉장히 전당대회에 나오시나요? 접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천천히. 우리 개항을 지역 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개항을 지역 구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선거가 예상되었던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당선 인사를 하긴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별 이렇게 살지는 않네요. 그리고 어제 이 출구조사 결과 나오고 이제 개표 방송을 이 민주당 선거 상황실에서 이제 지켜보다가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답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뭔가 마음이 무겁다는 뜻이겠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국회 입성. 그런데요, 민주당 내에서는요, 개인은 살고 당은 죽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평가가 나와버리면. 여기 보면 친문이라고 인용이 된 이 말이 있는데 지방선거 패배 책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또 했답니다. 벌써. 다음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반응을 좀 소개해드리죠. 이원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 이원욱 의원인데요. 이재명 친구 뭐 이렇게 가볍게 부르면서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 이 말에 내 친구 이재명의 답이 있길 바란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다음 보시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책임을 누가 질까? 여기 한자로 써 있어요. 자생당사.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는 말이 당내 유행한다더니 국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합니다. 이거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한 명 살고 다 죽었군요. 국민은 실상합니다 지금. 뭐 사과 자꾸 했는데. 쇄신은 책임 큰 사람들이 물러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책임 큰 사람들이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민주당 상황이 이거 심상치 않겠는데요. 자, 김성일 평론가.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뭐 책임론 이런 것까지 아까 기사에 좀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책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질문도 나왔고요 벌써. 자, 책임론이 구체적으로 아주 진지해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말하는 걸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중도적이고 상식적인 시각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밤사이에 경기 선거 결과가 경기 선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젖잘싸 시즌2가 또 강성 그게 지지층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경기도 이겼지 않습니까? 예. 책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그리고 겁니까? 뭐 대안이 뭐가 있냐. 그리고 아. 낮은 투표율로 지지층 결집을 해야 이긴다고 전략을 세웠지 않았느냐. 예. 결국은
이게 낮은 투표율 속에서 그나마 지지층이 결집했기 때문에 경기라도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리면 네. 대선 주자로서의 이재명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위상 이거는 큰 변화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출마를 했잖아요. 예. 출마를 했으면 사실은 승리로 이끌었어야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후보를 잘 낸 다음에 예. 뒤에서 지원 유세를 다녔다면 어땠을까요? 위상은 훨씬 올라갔을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출마를 안 하고 그 그렇죠. 전제를 하시는 겁니까?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아. 외유 선언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당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 지방선거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지원 유세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곳곳을 도움만 주면서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렇다면 거죠. 그게 다 자기 몫이 될 텐데. 자기 몫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오늘 참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벌써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주당이 좀 집중하는 기사예요.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아, 기사가 좀 준비가 좀 안 됐네요. 그러면 그냥 풀어가죠. 이 내용은요. 박찬환 교수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같이 맞물려서 등장하는 인물이 송영길 전 대표예요. 지금 서울시장에 도전했는데 안 됐잖아요. 송영길 대표 그리고 송영길 대표로 대변되는 386 그룹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랑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결국은 각본 쓴 사람 따로 있는데 배우가 결국은 흥행 참패에 책임을 지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선거 초반 어저께 개표 초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구청장 선거나 또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그렇게 몰락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의 그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 서울시장 후보의 이 선거 그 후보 공천 과정이 오히려 지지층들의 결집을 갖다가 막은 거 아니냐. 즉 이미 뭐 끝난 선거, 패배한 선거 이렇게 되면서 나는 희생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데 어떠한 희생도 한 게 없거든요. 예. 뭐 당대표 물러나고 나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기초의원이나 구의원 구청장 예.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을 보다 못했고 이렇게 되면 덕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선거 패배에 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예. 그럼 송영길 대표의 앞으로의 어떤 그 정치 행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면요, 제가 구체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 구체적으로 뭐 보궐선거는 당선 즉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는 그동안 대선을 꿈꾼다 이런 평가 많이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재명 의원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그 위상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좀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일단 뭐 송영길 대표는 앞으로 정치적인 대선 행보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렵다. 네.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네요. 어려울 어렵다. 수밖에 없는 게 예. 지난 당권 장악 이후에 대선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퇴장이 아름답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에서의 참패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이 참패의 한 원인이 됐다. 이런 점에서 예. 본다면 대선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럼 이재명 의원은 저는 뭐 아까 앞서서 이재명 의원 때문에 뭐 이제 그 선거가 패배해서 자기는 살고 개인은 살고 예. 당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가 안 나왔다면 민주당이 이겼겠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거 글쎄요 어떻을까요? 저는 크게 이기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결과는 똑같았다. 그렇게 놓고 그러면 본다면 당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된다면 리더십 공백이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나가는 표는 무주공산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 당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경기도를 만약에 졌으면 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조금 좀 리더십이 좀 상처를 예. 입는 기간이 길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이김으로 인해서 명분이 생겼어요. 새벽 5시 아까 32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뭔가 변곡점이 좀 생긴 거군요. 네, 그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기사회생했다 진짜 거의 예. 뭐 지역 문턱까지 갔다가 예. 돌아왔다 이렇게 본다면 아직 뭐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8천여 표의 이 경기도지사 선거 이 표차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파생 효과를 낳겠군요. 지금요. 요 차이로요. 자 일단 뭐 이재명 후보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주제 역시 지방선거인데요. 뭐 이 국민의힘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넘어가 보죠. 이번 키워드는요. 4선 시장입니다. 원래 지방선거에서 뭐 시장, 도의사는 3선밖에 못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좀 상황이 다르죠. 중간에 공백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선 시장이 됐습니다. 자, 기사로 좀 확인해 보죠. 첫 4선 서울시장 날개단 오세훈. 자, 여기서 말한 날개, 요 날개는 무슨 날개일까? 뒤에 있죠? 차기 대선 향해 앞으로 날아갈 거다라는 뜻입니다. 대선의 날개라는 거예요. 이변은 일어나지 않은 채 뭐 무난하게 승리했다 이런 평가 받죠? 자, 과거에 보면 무상급식 투표로 긴 정치적 암흑기를 맞았어요. 작년 보궐선거로 재기에 성공했고요. 다시 한번 믿고 지지해 준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재기 일단 성공인데 이번에야말로 완벽한 재기 성공. 뭐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제 당선 확정되고 기자들이 또 물어보죠. 4선 서울시장 날개단 오세훈 역시 같은 제목인데 뒤에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라고요? 이 질문에 성급한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요.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지지를 보내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가속도를 붙여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입지 굳혔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로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생각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대선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지금요. 앞으로의 대선. 자,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제까지 오세훈 캠프에서 일 좀 하셨죠, 지금요. 아마 네. 어제 밤늦게까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질문 좀 드릴게요. 4선, 사상 최초의 4선 전 서울시장이 됐는데 4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1년 더 지난 지 지금 또 5년 뒤에 대선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4년 뒤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더 시장하겠다고 뛰어들 건가? 아니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해인 대선을 뛰어들 건가? 이게 지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세훈 시장의 앞으로 미래, 그리고 정치적 행로 어느 방향입니까? 네, 지금 얘기하기 너무 성급한 상황, 그리고 선거 내내 대통령 선거에 관한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예. 사치스러운 생각이라는 표현들을 늘 해왔습니다. 이제 사치 끝났잖아요,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였던 상황이고요. 이게 비단 선거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난 1년 정도의 보궐선거 당선 이후에 기간이 주어졌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된 겁니다. 당시에는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민주당이 100석이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시의회에 발목 잡기 때문에 힘껏 해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다시 한번 거머쥐게 됐고 서울시 구청장이 절반 가까이를 국민의 절반이 넘게 절반 이상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됐고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의석들을 확보하게 됐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제야말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과 시민께 약속했던 일들을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드리느냐 아니냐에 대한 성과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인 오세훈의 입지들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오늘부터 시장으로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새롭게 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이 4선 시장으로서의 임기는 7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오세훈이라고 하는 정치인 서울시장이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가 중요할 것이고요. 제일 첫 번째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염원하고 갈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동을 걸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적어도 1년, 2년 내에 어떤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가 핵심이고요.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약자와의 동행, 약자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민주당이 말로는 서민정당을 외치고 있지만 그렇게 서민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일들을 짚어가면서 예. 임기 4년 동안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거든요. 그래서 이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서민들과 함께하는 서울시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는지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라는 건 하늘이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은 뒤에 뒤따르는 것들이지 이걸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활동할 계획들은 아마 당분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캠프에 계시도록 이제 신중하게 4년 동안 시장으로서 일 정말 잘해야지 뭐가 기회가 올 듯 말 듯한 거 아닙니까? 너무 빠릅니다. 뭐라고 얘기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윤영걸 전 대표님. 사실은 서울시장이에요. 국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런 거가 한계점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당에서 굉장히 주력으로 떠는 이른바 윤핵관들과의 관계 이게 굉장히 미묘하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싸울 때 싸우고 협조할 때 협조해야죠. 자기 대권 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나는 지금 서울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장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윤핵관하고 뭐 도와줄 사람도 아니고 싸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내 일을 하겠다. 각자 일이 다른 것뿐이다.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자기 예. 칼라가 조금 약한 좀 측면이 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걸 좀 보여줘야 돼요. 대권으로 나가려면은 예. 역경 극복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좀 기공자 스타일이잖아요. 이미지가. 그리고 서울에서만 국회의원 시장을 했고 전국적인 이미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그래갖고 대통령하고도 싸우고 추미애 장관하고도 싸우고 조국 장관하고 싸우고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얻어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를 위해서 누구랑도 싸울 수 있다는 그런 자세?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 같은 서울시장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했고 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대권 지지도가 형편없이 안 나왔어요. 예. 그게 뭐겠어요? 이명박 하면은 청계천 버스 뭐 환승이라든지 뭐가 예.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박원순 시장 하면은 뭐 이미지가 안 떠오르잖아요. 약했다는 거네요. 그런 게. 그죠. 뭐 이룬 게 남는 게 없는 거죠. 서울역 고가 뭐 그거 정도 예. 거기에 뭐 공원 나무 좀 심어놓은 거 그거 빼놓으면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여태까지 지금 4선이지만은 여태까지 기억나는 거 사실 없어요. 근데 그동안은 모래주머니 달고 있다고 민주당 핑계로 다 됐거든요. 예. 이제는 모래주머니 대신에 100만 원짜리 운동화 신는 거예요. 이제 뛰어야 된다는 이제 거네요. 뛰어야 돼요. 이제 핑계 댈 데가 없어요. 이제 만약에 그 운동화 신었는데도 네. 잘 못 뛰면 자기 책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회와 위험을 같이 예. 갖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위기는 지금부터 재평가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남은 4년간의 서울시장의 그 역할, 그 임기 기간 이게 엄청난 기회이자 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잘 들어야 되는 거. 모래주머니 떼고 10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었답니다. 지금요. 이 비유를 해주셨어요. 지금. 굉장히 적합한 비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요. 자, 다음은요. 또 다른 분 주목받았죠?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여러 가지 직함이 있는데 뭐 아무튼 인수위원장 직전이었죠. 기사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여권 잠룡임을 증명한 안철수. 그렇습니다.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당내 기반 넓힐 첫 발을 국회로 내딛는 셈이 됩니다. 반복했던 철수 정치의 꼬리표를 이 정도면 뗀 거 아닌가? 성공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원내 입성 성공했는데 여권 중진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내용이 좀 먼저 하나 있고요.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저도 국민의힘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의정 활동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원실도 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많은 것 같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단 당내 기반 넓히는 게 과제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무난한 승리에도 당권까지 가려면 허업로가 있다. 다음 목표가 당권 아닌가? 근데 허업로다. 왜? 너무 무난하게 이긴 거 아닙니까? 정치에서요. 힘들고 도전과 도전 속에 이겨야지 이게 힘이 되는데 너무 좀 무난하게 오셨네요. 이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돼요.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당내 기반이 약해서 친윤계와 화학적 결합할 수 있을까? 이게 과제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현승 이끈 이준석. 그렇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지선, 승리를 이끈 당대표예요. 당 운영 주도권 질과.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국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윤핵관, 영향력이 있다는 걸 증명했죠. 어떤 세력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 삼자의 관계 어떻게 될 건가 합니다. 지금 박시환 교수님, 이 삼자의 관계 어떻게 이게 보여질 것 같습니까? 상황이. 일단 안철수 이제 의원이시죠. 안철수 의원은 기회의장이 열렸다고 봅니다. 기회의장. 그것이 곧 뭐 당권, 당권 장악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당권까지 가려면 두 개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어떤 겁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 넘어야죠. 그리고 윤핵관 넘어야 되고.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제 선거 기간 중이라 이게 구체적으로 더 얘기가 안 됐는데 당에서 이제 징계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선거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뭔 말이에요.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당 대표가 징계 상황이다. 참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잘 넘어간다면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게 단순하게 뭐 연합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음 대선을 위해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윤핵관은 윤핵관대로. 이제 공동 목표가 사라졌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오시장은 오시장대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대로. 그러면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제갈량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손책이 될 것인지 그거는 앞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물음표가 계속 달리는 이유는 그 복잡하고 험난한 길을 잘 갈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전례를 봐서는 그렇죠. 지금 분당에 갔지만 꽃가마 타고 가셨잖아요. 여기 무난한 승리라고 자꾸 평가가 나왔어요. 그 어려움을 뚫고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도 단일화를 통해서 인수위원장 그다음에 이 분당까지 꽃가마 타고 가셨기 때문에 앞으로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흥물 전 대표님은 안철수 의원 앞으로 어떤 행로를 갈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안철수 국회의원이 예금으로 말하면 투자로 말하면은 정기예금 정도 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기예금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배팅을 했으면 수익이 크죠. 잭팟이 터지면. 정기예금은 좀 적잖아요. 정기예금은 뭐 연 한 2, 3% 세금 내면 별로 손해주는 게 없죠. 안전하긴 한데. 안전하게 편안한 안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렇지 편안한 데 갔으니까 수익률도 적은 거죠. 로우 리스크, 노우 리턴 적게 투자했으니까 위험 부담 없이 원금 보장되는 거잖아요. 분당 가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예를 들면 인천 계양을 같은 데는 하이 리스크가 됐는데 코피나게 싸우든지 아니면 경기지사를 가서 뭐 그러네요. 판을 한번 죽든지 살든지 싸웠으면은 안철수 그래 한번 보자 10년 만에 진짜 대권 주자야 하는데 그냥 편안한 국회의원 한 분 되셔서 의원회관에서 자리 잡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본인이 이제 여태까지 안 하던 길을 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제가 보기에는 큰 기회를 그냥 보낸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의 한자 이름을 가지고 또 이렇게 편안한 안자 아닙니까? 또 이런 또 비유를 해주셨어요. 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번에는요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볼 지점들이 좀 나타났어요. 역시 주제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키워드부터 보시죠. 더 갈라졌답니다. 이게 분열이 더 심해졌다는 뜻이 되는데요. 자, 몇 가지 좀 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투표율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지방선거만 따져보면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낮아요. 50% 겨우 넘겼잖아요. 여기 보면 유권자들 대선 때 관심 다 썼나? 투표율 역대 두 번째로. 그러니까 대선 때만 못하다는 거예요. 한 10%포인트 정도 낮아요. 이 과거 이 지방선거보다 그 정도 낮고요. 대선 때보다는 훨씬 낮죠, 지금요. 50.9%로 잠정 집계인데요. 이게 대선에 보면 무려 26.2%포인트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대선 때 관심을 다 써버린 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투표율 하위 지역을 좀 꼽아보면요. 광주, 대구가 눈에 띕니다. 영호남의 어떤 상징적인 지역들 아니에요? 그리고 각각의 정당의 텃밭인데 의외로 낮아요. 광주는 특히 더 낮습니다. 자, 김성일 평론가. 네. 이 광주, 대구 투표율이 제일 낮은 쪽에 좀 속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두 곳은 뭐 이미 승부가 일찌감치 결정이 됐다고. 아예 뭐 그냥 굳이 안 해도? 예, 굳이 안 해도 여기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두 곳이 전체적인 선거에 그 투표율을 좀 끌어내리기도 했겠지만 예. 그걸로는 설명하기 부족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은 네, 거예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왜냐?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양 진영이 예. 진짜 뭐 올 아웃 워, 예. 예, 전면전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유권자들이 볼 때 그 이후 변화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아직도 힘센 두 정당이 싸우고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하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대선 때는 그렇게 분열돼서 싸우는 진영 싸움에 그래도 유권자들이 힘을 이쪽에 주자 이쪽에 그렇죠. 했는데 네. 지방선거에서는 안 그랬다는 겁니까? 예. 그 당시에 여당 민주당을 심판을 했는데 민주당은 별로 그렇게 반성하거나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새로 그 표를 줘서 예. 그 당선을 시킨 정부는 하는 걸 보니까 뭐 그 전 정부가 그 실수했다고 하는 지점들을 예. 그렇게 개선하지 않고 쟤네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반복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예.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선 때의 그 에너지가 많이 이미 소비된 상태에서 지방선거에서 뭐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크게 예. 변하겠느냐 어떤 실망감, 예. 무력감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한 선거였다. 그것이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장의 추가적 질문드리면 투표율을 더 연령대로 출구조사에서 분석된 게 있거든요. 네. 20대, 30대는요. 거의 60대 이상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투표율. 굉장히 낮은 투표율. 50%는커녕 그 밑에 훨씬 떨어지는 투표를 나왔거든요. 특히 젊은 층들이 투표를 굉장히 많이 안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투표에 대한 효용 문제를 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열심히 세상을 좀 바꾸고자 투표에 나섰던 예.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런 청년의 정치 참여가 끌어올랐던 건 4.7 보궐선거에서부터 많은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고 예. 그 열망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제1야당의 대표를 탄생시키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지나고 나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미경 돋보기로 들여다봤을 때 그 효용감들이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방금 전에 김상일 평론가가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과 좀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 중에 일자리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보궐선거부터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 한 가지를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부동산 문제가 아직도 살아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지방선거에 투표를 조금 주저주저했던 예. 경향들이 나타나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투표율이 낮게 된 것 또한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본인들의 정치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고 포기를 예. 해버리는 상태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고민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이요. 김병민 위원장께 질문 드릴 테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 이거 답을 좀 주셔야 돼요. 왜 이런지.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대남은 국민의힘, 이대녀는 민주당. 대선보다 더 갈라졌다는 겁니다. 대선보다 더 벌어졌어요. 여기 표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20대 남자, 20대 여자거든요. 근데
20대 남자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거는 32% 조금 넘는데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는 65%. 이게 대선 때보다 더 갈린 거예요. 네.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반면에 20대 여자는요. 민주당 후보가 67%에 육박하게 지지했고요. 국민의힘 후보는 30%에 그칩니다. 이것도 더 커졌어요. 양쪽을 보면요. 이걸 가리고 보세요. 이건 같은 20대 아닌 것 같기도 보입니다. 이렇게 가리고 보면. 30대는 덜하지만 역시 비슷한 현상. 근데 그 위에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특히 20대입니다. 김병민 네. 위원장. 이거 각 진영, 각 정당의 책임 없습니까, 이거? 심각한 책임이 있죠. 그리고 앞서 이제 투표율이 젊은 층들에서 이제 낮게 나타났다는 데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 저관여층, 정치에 깊게 개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투표 좀 덜 했을 것이고 투표장에 나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정치에 몰입돼 있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했을 경우에 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난 선거를 통해 이대남이라고 불리웠던 또 젊은 남성들이 강조했던 모습들이 있고요. 이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 개딸들이라는 표현, 뭐 개혁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20대, 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돼 있겠네요. 굉장히 강력하게 또 이 문제를 본인의 선거 캠페인으로 끌고 가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더 강화되면 될수록 정치적인 극단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래도 조금 다행인 점 하나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 내각에 대한 구성을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내각 비중들을 확 늘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또 꺼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정치적인 메시지와 이 프레임들이 조금 전환되기 위한 시도들을 중앙정치부터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분열 양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고질적인 분열 양상이 있죠. 지역 분열입니다. 대표적으로요. 경북지사, 전남지사 선거 결과를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는데 보세요. 화면에 나가겠습니다. 경북지사 보면요. 이철우 후보, 그다음에 임미애 후보인데요. 표차를 보세요.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78, 22%.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다음은요. 전북지사 선거도 보죠. 역시 비슷하죠. 75.7, 18.8. 자, 이게 압도적인 승리라고 단순히 말하기에는 우리도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영원한 분열 양상을 대체로 보는 거야. 그런데요. 이 지역에 지금 방금 화면 나갔는데 이렇게 험지에 도전하신 분, 상대적으로 패했지만 도전하신 분 두 분 보셨죠? 방금 나갔는데 여기 소개해드리면 임미애 민주당 경북지사 후보. 이분은요. 의성군 의원을 2번 했어요. 기초단체 의원 2번. 그리고 광역단체 의원도 1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경북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이번에 도의사 도전했지만 역시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정말 진정한 험지에 도전한 인물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지금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는요. 국회의원 3번 하신 분이죠. 그리고 2번은 호남에서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 새누리당 대표 하셨죠. 이분도 호남 쪽에서 활동을 계속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역시 역부족으로 패한 거죠. 윤영걸 전 대표님, 박정현 교수님,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1분여시 이 두 분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열심히 선전을 했지만은 그 힘이 워낙 안 됐다. 지금 지역 구도에서 극복할 수가 없었다. 한때 그 당 대표까지 한 친박이잖아요. 친박 인사고 전북에는 조배숙 의원, 전 의원, 그건 친노 인사죠. 그만큼 벽을 깨뜨리기 어려웠는데 저는 이제 중앙당에서 거물급을 좀 반대 좀 지역에 좀 내부 출마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떨어지는 데 갔었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도 떨어지는 데 갔었잖아요. 대구에 계속 갔죠. 이번에도 저는 안철수 후보나 뭐 유승민 후보나 민주당에는 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이 경상도 송영길 대표 가고 서울 가지 말고 또 안철수나 유승민 같은 분이 전남 전북에 가서 출마해서 좀 그렇게 좀 붐도 좀 일으키고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은 국민들이 훨씬 좀 낫을 텐데 너무 좀 땅 따먹기에 좀 그쳤다.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찬원 교수는 이 두 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험난한 도전이었어요. 물론 낙선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언젠가 빛을 발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바보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보답을 받았듯이 저렇게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지역 투표 성향의 완화라고 하는 그 결실을 맺을 때 분명히 저는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분들은 어려운 줄 알고도 갔을 거예요, 거기를. 그렇죠.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좀 험지에 과감하게 도전하라. 특히나 이제 그 명망 있는 정치인들이 험지에 도전하는 게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그리고 다음에 또 정치적인 어떤
목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3선 금지했지 않습니까? 예. 같은 지역 동일 지역 3선 금지했는데 3선 넘으신 분들은 모조리 다 TK 가라.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TK로 가라.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소개해드린 이유가 상대적으로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2분 이번에 국회 입성해서 의원 됩니다. 의원 되셨죠, 오늘부터. 근데 그거 좀 대비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가 몇 개 있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소개만 드리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BTS가 백악관 들어서자 기자들 폼부터 꺼냈다. 주목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아시아계 뭐 인종차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호소 이런 차원에서 백악관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하트 표시라는 사진을 좀 남겼습니다. 다음 기사 보죠. 자, 한국 여행 가고 싶어요. 비자 받으러 줄 선 일본인들. 이제 여행이 이제 풀렸잖아요. 근데 비자 관광 비자 지금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뭐 인기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